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석사학위가 없으면 사서 라이선스를 가질 수 없다. 미국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왜 이렇게 석사학위 과정에 문헌정보학을 두느냐? 사실은 무엇으로 보냐면 연구자로 보는 것이에요. 연구자로 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가지려면 석사학위 수준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석사부터 이제 문헌정보학 과정이 있는 거죠. 석박사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조한테 물어볼게요. 박도욱, 구효정, 조성아. 오늘이 8일, 3월 8일이에요. 3월 22일부터 22일 날 발표가 가능하나요? 잠깐만요. 한성수는 지금 조편성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16조에 방종비는 16조에 돼 있어요. 네. 한성수는 몇 조로 가고 싶어요? 17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까 얘기한. 이건 좀 만들기가 그러네. 여기서 만들기는. 자, 일단 저기 한성수는 세 사람 있는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세요. 네 사람을 한 조로 하는 조를 만들게요. 자, 지금 신청이 어려우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한성수. 자, 일단 그렇게 조편성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붙던 거 얘기할게요. 1조 24일부터 22일이죠. 22일부터 발표가 가능해요. 22일 날 1조. 한 주를 더 달라. 네. 그러면 29일부터 가능해요? 자, 29일부터 할게요. 자, 발표는 이렇게 할 겁니다. 29일부터 발표 1조가 시작을 하고요. 이제 한 두세 주 지나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한 주에 2조씩 발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율해 가면서 제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2조, 3조 지나가면서부터는 한 주에 2조가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할게요. 자, 정보 매체 개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대요.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보를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누가 연설을 하더라도 정보 사회를 꼭 집어넣는 이런 그 사회적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특성이 이제 이 시대 패러다임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미 인간 사회의 패러다임은 정보 사회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보 매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보가 뭐냐? 정보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정보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사전을 빌어서 정보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제나 사실에 대하여 전달되는 지식. 자, 어떤 주제나 사실에 대하여 전달되는 지식.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는 곧 무엇으로 본다? 지식으로 본다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보와 지식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에서 보면 정보와 지식은 정보가 곧 지식이고 지식이 곧 정보다, 이런 개념으로 통용화되는 시대로 점차 사회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밑에 줄을 보죠. 어떤 연구나 대화 등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에 대해서 배움이나 실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달되는 것을 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이나 실천 등을 통해서 알게 된다. 배움이나 실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뭐라고 얘기한다?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정보는 단순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정보는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이거는 뭐예요? 정보죠.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의 해석력이 있으면 이 소리가 기뻐서 지르는 소리인지, 위험의 신호인지, 또 어떤 다른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라면 빨리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건 뭐 위험하고 상관없이 지르는 소리구나. 그건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단지 아주 단순한 사실의 전달도 우리가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지식 개념에서 전달되는 정보이든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이든, 이 정보들은요, 반드시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 백과사전에서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런 자료를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 정보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실험하고 측정하고 관찰하고, 자, 평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얻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는 과정은요,
어떤 것은 단순하게 얻어지지만 어떤 정보들은 매우 복잡한 아주 수준 높은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얻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그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얻어지는 그 정보들은 지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단순 정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념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준은 별로 합당한 기준은 아니죠. 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살피거나 일정 양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는 방법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해답을 요구하는 어떤 물음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지식, 그런 자료, 이런 걸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한다. 그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스라고 하는 학자 얘기예요. 행동 방식,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될 일체 사항을 망라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려면 뭐를 알아둬야 된다? 미리 그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이 사람은 실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면 행동에서는 뭐예요? 전혀 엉뚱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또 정보는 의도적으로 해석을 왜곡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그 전혀 다른 해석을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둑이 나타나면 뭐 예를 들어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강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왜?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정보를 그 뭐예요? 관심 있게 보거나 무관심 있게 보거나 이런 정보를 접할 때 인간의 행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정보를 통해서 행동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지만 또 이런 정보는 어떤 형태의 정보적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이런저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샤논과 위버라고 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도 뭐 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관련된 정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만큼 정보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또 정보를 잘 파악하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확률이 그만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이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죠.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큰 행사가. 근데 국제영화제는 뭐 남포동,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 센텀,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여러 군데서 행사들이 진행돼요. 근데 가끔 이런 뉴스 접하잖아요. 어, 해운대 바닷가에 이 설치하는 구조물들이 갑자기 뭐 이 태풍이 몰려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 듣는 경우 있죠. 이 뭐예요? 날씨 정보죠. 날씨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이 예측한 정보를 가지고 이 시기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분석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만큼 비용의 손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또 뭐예요? 행사를 원활하게 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보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정보는 관찰, 측정, 실험 등을 통해서 수집한 인간과 주변의 사물에 대한 사실을 어떤 문제 해결이나 행동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 또 그런 자료를 우리가 정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보는 효용성을 가진다. 정보는 효용성을 가진다. 그 효용성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선택에 작용하는 유용성을 말한다. 아까 관련 학자가 비슷한 얘기 했죠? 둘스가 한 얘기예요. 정보는 행동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되는 일체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두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 선택의 유용성이 생긴다는 거죠. 행동 선택에. 그러니까 정보의 효용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효성이 이제 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유용성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정보 사이클이다. 또는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 사이클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식물 얘기를 많이 해요. 식물.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한번 보죠. 해바라기가요. 해의 방향에 따라서 이 자기 얼굴을 쭉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인간이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자, 여타의 식물들도요.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식물이 태도를 바꾸죠.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위험이 없고 평화롭다 그러면 뭐예요? 평화롭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이 여유롭게 바뀌죠. 이런 모습들을 여러 식물들에서 거의 모든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식물들이 들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식물들은 뭐예요? 24시간 끊임없이 뭐를 합니까? 정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해가지고 자기에게 적합한 뭐를 해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유용성, 효용성을 발견해가지고 자기에게 적합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자기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즐긴다는 거죠. 예.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 정보 순환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눈, 귀, 코, 뭐 이런 감각기관, 시각기관, 감각기관 뭐 이런 신체 기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죠. 그리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생활 주체가 생존한다는 것.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선택의 연속이다. 자, 그래서 A를 해결하면 B가 다가오고 B를 해결하면 C가 다가오는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행동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 선택을 해야 된다. 그 행동 선택은 뭘로 하느냐? 정보를 가지고 한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행동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활 주체는 끊임없이 객체를 마주하게 되고 그때마다 의사나 행동 선택을 위한 객체에 대한 소식, 즉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여 의사나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보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동식물,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요. 이 정보 사이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지식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이 경험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정보와 지식 사이에 뚜렷한 금을 긋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정보는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과목이 정보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보 매체에 대해서 매체 그러면 매체는 뭡니까? 중간의를 나타내는 메디우스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보는 중간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는 중간을 나타낸다.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 정보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중간에서 정보는 뭐를 한다? 중간에서 뭐예요? 전달 역할을 한다. 중간 작용 역할을 한다. 무슨 전달 역할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 역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다. 정보 매체다 이런 얘기예요. 도서관도요. 도서관도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정보 매체예요. 정보를 담는 큰 그릇이에요. 정보 매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이거든요. 정보 매체는 뭐냐?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책이라고 하는 정보 매체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정보와 지식을 담는 작은 그릇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정보 매체는. 반면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정보 매체는요. 이런 정보나 지식을 담고 있는 작은 그릇, 수많은 작은 그릇인 책들을 다량으로 수집해가지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정보 매개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보 매체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정보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 매체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용기. 용기는 그릇이라는 개념이에요. 용기 형태의 매체. 용기 형태의 매체. 주로 이제 뭐 책이라든지 또 뭐 CD롬 같은 전자매체, 요즘 같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드 디스크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용기 형태의 매체죠. 정보를 담는 용기 형태의 매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에 담겨진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운반 형태의 매체. 운반 형태의 매체. 우리가 정보사회 개념으로 본다면 네트워크죠. 정보를 담아서 운반하는 매체. 네트워크죠. 자, 그 다음에 뭐, 재래식 방법으로 본다면, 우편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들이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운반 매체. 택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매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정보 매체는 관찰, 측정 등을 통해서 수집한 인간과 주변의 사물에 대한 사실을 문제 해결이나 행동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 또는 그런 자료를 어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물체 또는 그런 방법이나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보를 직접 담는 용기 형태의 매체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용기에 담겨진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운반 매체, 보내주는 운반 매체로서의 정보 매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매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보 매체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죠. 자, 패러다임 얘기 참 많이 듣죠. 패러다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패러다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인 인식,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 이런 것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인 인식이 이전의 인식과 획기적으로 전환됐다면 또 그런 이론이 이전의 이론과 획기적으로 전환됐다면 그런 관습이 이전의 관습과 획기적으로 전환됐다면 그런 사고가 이전의 사고와 획기적으로 전환됐다면 우리는 뭐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을 때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이 이 인식이 바뀌거나 이론이 바뀌고 했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변했다,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학자 집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간 사회의 틀. 과학자 집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간 사회의 틀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원시 사회, 농경 사회,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정보 사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이제는 인간 사회로 갈 것이다. 인간 사회. 지금 그 정보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인간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핵심 이슈가 뭐냐?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음. 그래서 이 정보 사회 이후의 사회적 패러다임은 인간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맞으면 이제 뭐 대단한 건데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나중에 대단한 얘기로 칭송을 받을 텐데 아마 제가 얘기해서 뭐 별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수업 자료는 PDF 파일로는 안 줍니다. 어제 메일로 문의한 사람들 중에서 답변이 필요한 게 답변 필요한 거 없네요. 예. 자, 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황시연, 강다영, 강민주, 구효정, 예. 권순일, 김나연, 김다빈, 김민서, 김민주, 김범준, 김예지, 김원율, 김채린, 문경애, 박도욱, 박소영, 박현준, 방종빈, 배현지, 변소연, 신지은, 안준민, 양희찬, 엄서미, 윤서진, 윤소원, 이선주, 이소민, 이지민, 이채연, 장우진, 정범준, 정호영, 조채영, 주영미, 최유진, 한서우, 한성수, 허주미, 조성아, 이귀희, 이정현, 정민주, 정원준, 조수원, 황연서, 김정은, 배준호, 박준범. 쉬는 시간에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 소회의실에 지금 발표조 편성을 제가 해놨거든요. 좀 이따가 이 발표조들이 소회의실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발표 준비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책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 집단이 인정하는 인간사회 틀. 인간사회 틀은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이제 정보사회.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원시사회에서 학자들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은요. 자, 정보를 담는 매체는 돌, 나무, 점토판, 파피루스. 자,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요. 종이하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파피루스는 곧 종이다. 그러니까 파피루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주장들이 약간 상충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파피루스는 종이 제조 기술과 유사하고 또 품질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기록하는 도구는 나무, 돌, 동물의 뼈, 이런 갈대펜, 새 깃털펜, 이런 것들로 개념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원시 이 패러다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정보를 담는 매체 그 자체이고, 전달 방식은 또 보통 이제 인편, 도서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인편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요. 이 학자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좀 상충될 수는 있지만 도서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 따질 때 유물이 발견된 시점부터를 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도서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인류 역사의 시작점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의견들이 다양하죠. 자, 두 번째, 농경사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정보매체 패러다임은 종이를 담는 매체는 정보를 담는 매체는 종이다. 종이. 종이는 AD 34년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개발이 됐죠. 그리고 AD 103년 내지 105년에 중국의 최륜이라는 사람이 재개발을 했죠. 실용적으로 재개발을 했죠. 이때부터 이제 아주 긴 종이 매체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종이 매체의 역사는 우리가 정보사회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의 정보를 기록하는 이 방식은 목판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이제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목판 인쇄술로 어떤 책을 찍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발행 부서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목판 인쇄는 많이 문질러서 이렇게 인쇄를 하면 할수록 그 활자가 마모가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부수 외에는 찍을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금속 활자는 그것보다는 훨씬 견고해서 다량의 인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그 기술이죠. 그리고 전달 매체는 종이 자체이고 전달 방법은 이제 과학화된 우편 시스템이다. 종이 매체의 패러다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과학화된 우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 패러다임에서는 이 정보를 담는 매체는 종이와 사진 매체, 자기 매체. 자, 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기술의 패러다임이 아주 빠르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빠르게 진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매체 등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종이 그리고 뭐예요? 사진 매체, 감광 기술이죠. 그리고 자기 매체, 마그네틱 기술에 기반한 자기 매체, 이런 매체들이고, 그리고 정보를 기록하는 도구나 방식들도 이 소위 그 기계 인쇄 기술이라고 하는 대량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대량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계 인쇄 기술이 이제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전자 및 자기 기록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패러다임이 점차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정보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전환점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이 전자 팩시밀리와 전파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도서관도요, 초기에는요, 이 팩시밀리를 우리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팩시밀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 전자도서관인 디지털 도서관인 LG 상남도서관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요. 종이책을 스캔해가지고 스캔했다는 건 뭐예요? 디지털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캔해가지고 컴퓨터 디스크에다가 파일 형태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파일 형태로. 그리고 이 파일 형태로 보관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디지털 기술과 전자기술 두 가지 기술을 사용했어요. 첫째, 메타데이터 검색. 보관된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검색은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색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한 고유 번호를 식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전화기를 통해서 도서관에 전화를 겁니다. 팩시밀리 전화기를 통해서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요. 자, 전화를 걸면 도서관에서는 누가 응답하냐면 ARS가 응답을 해요. 자동 응답 장치죠. ARS라고 하는 것은 ARS가 응답을 해요. 그럼 ARS가 어떤 자료를 전달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료의 고유 번호를 누르세요. 그럼 전화번호 버튼을 가지고 고유 번호를 눌러요. 그 다음에 다 누르고 나면 기하에 팩시밀리 전화번호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팩스 서버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팩스 서버한테 줘요. A라는 이용자가 A라는 번호로 A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가 보내주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 사용자 팩시밀리 전화가 놀고 있는 시간을 감지해가지고 놀고 있는 시간에 팩시밀리로 전문을 풀텍스트죠. 풀텍스트를 팩시밀리로 전송해줘요. 이게 최초의 전자도서관의 모형입니다. 최초의 전자도서관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시기에 초창기에는요. 정보사회 이전에는요. 팩시밀리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첨단 기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 패러다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보매체 패러다임은 디지털 매체이다. 디지털 매체이다. 자, 디지털 매체는 초기에는 광기록 기술에 의존을 했죠. 대표적인 게 CD-롬이에요. 그 다음에 광디스크, 또 요즘에는 뭡니까? DVD,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패키지 형태 매체들이죠. 패키지 형태의 디지털 매체들. 패키지 형태의 디지털 매체는 휴대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매체는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하드 디스크로 왔죠. 완전히. 하드 디스크로 오면서 이제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담기는 형태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정보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전환됐죠. 자, 기록 방식은 디지털 문자 코드에 의한 광기록과 디지털 자기식 방식이다. 자, 디지털 문자 코드. 어제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문자 코드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언어적 중개 역할을 하는 기술적 장치이죠. 디지털 문자 코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디지털 문자 코드에 의해서 기록하고 디지털 문자 코드에 의해서 기록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달 매체는 이 고도 정보통신 시스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는 가장 아주 오랜 옛날에는요. 여러분 철사줄이라는 거 알죠? 철사줄을 통해서 이 전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다가 구리로 바뀌었죠. 철사는 이 부식이 심하고 정보 전달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구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 초고속 통신망으로 바뀌고 있죠. 광섬유로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여러분 사는 아파트들도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들도요, 가정집까지도 최근에 이 광섬유로 네트워크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는 거의 가정집까지도 대단지 아파트들 경우에는 광섬유로 정보 전달 매체가 바뀌는 이런 패러다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광섬유로 바뀌면 이 정보 전달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우리가 동영상을 TV로 안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동영상이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 전달 환경으로 네트워크가 바뀌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도시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편차가 아주 심해요. 정보 전달 매체가 아주 심한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속 통신망을 처음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2010년, 지금이 2022년이죠. 2010년까지는 가정집까지도 이 광섬유 초고속 통신망을 다 구축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12년이 더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자명하죠. 그 다음에 전달 매체는 고도 정보, 얘기했죠. 예, 이렇게. 자, 이런 이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원시 사회로부터 출발해서 정보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보 매체와 관련된 환경이 이렇게 변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유비쿼터스 개념의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보 사회로 패러다임이 흐르면서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인간적인 문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권리, 존엄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사회는 무엇 때문에 정보 매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해 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인간 사회가 정보 매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한 이유는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편리성이다. 하나는 경제성이다. 이 두 개는 따로 떨어질 수 없죠.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실. 편리성. 인간은
불편을 느끼면 이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뭐를 해요? 지적 작용을 한다. 달리 얘기하면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을 무엇인가 삶에서 불편을 느끼면 뭐를 해요?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용, 지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하죠, 결과로. 그런 노력들이 뭡니까? 인간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경제성은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개인, 경제성이 높은 사회, 경제성이 높은 국가는 선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경제성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죠. 편리성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야지 뭐를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노력들이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뭡니까? 구성원 자체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준으로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사회로 바뀌는 동안에 인간의 지능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게 로봇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자꾸 대체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자꾸 기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소외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패러다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기계 눈치 보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운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빠나 엄마 차 타고 이렇게 어디 갈 때 보면요. 요즘은 카메라가 많아요, 도로에. 그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인간이 이 기계의 눈치를 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정보 매체의 특성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소회의실을 제가 열을 거예요. 그 소회의실을 열면 조별로 인원을 할당해 놨어요. 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조별로 발표 준비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조편성이 안 된 한 사람만 지금 소회의실에 배당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조를 얘기해주면 제가 추가로 넣어줄게요. 자, 지금부터 소회의실을 엽니다.